네, 이번 시간에는 공판 절차의 특칙으로서 국민 참여 재판의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간헐적으로 다뤄진 바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462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재판 제도는 그 목적이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민 참여재판, 일종의 배심재판인데요. 이에 대해서 배심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글을, 의미 있는 글을 아래에 제가 적어봤습니다. 토크빌이 말했듯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배심제도는 민주정치의 가장 활력 있는 방법이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무료의 공립학교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훌륭한 민주정치를 실시할 것인지 가르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이런 말을 토크빌이 한 적이 있죠. 부산대학교의 문준영 교수님이 쓰신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제가 이미 소개한 바가 있을 텐데요. 그 책에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알렉시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직접 민주주의와 또 이 배심제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소송 폭증에 대한 반대자들은 종종 변호사도 적고 사건도 적은 일본을 예로 들곤 한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과실, 공무원의 부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법원에서 다툴 방법이 없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좋든 싫든 그것은 미국의 방식이 아니다. 토크빌이 1세기 전 새로 건국된 미국에 대해 저술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그것은 미국식이 아니었다고 한다. 앨런 더쇼비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이자 변호사가 쓰신 미래의 법률가라는 책에서 역시 옮겨봤습니다. 사법제도의 의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와 사법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배심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마치고 2465로 넘어가서요.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심제라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주어리라고 하죠. 주어리. 배심원단을 주어리라고 합니다.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하고 법관은 그 평결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적인 배심제도의 모습입니다. 법관과 독립하여. 이에 반해서 참심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법관과 함께 아예 재판에 참여해서 관여해서 유죄무죄 및 양형 판단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법관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참심원도 법관처럼 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법관과 독립하여 독립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인지 직업법관과 함께 참여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순수한 형태의 배심제나 참심제가 아닌 절충형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배심원이라는 용어로서 배심재판을 실시하지만 일단 배심원의 판결이 구속력이 없고 또 참심제적인 요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심원의 구성과 판결 절차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영미의 배심제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개시되느냐? 먼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하는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합의부 사건, 1심 합의부 사건에 관해서 배심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469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판사 사건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더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470에 보시면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살펴본 바가 이미 있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여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모두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의 국선 변호인 선임 사유에서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개시가 되느냐, 개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피고인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판준비 절차를 공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공부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법조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2471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나여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사건이겠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심 법원이 이와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죠.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런 예외가 아닌 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확인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한 후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심원, 배심원 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어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배심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명의 공범 중에서 누구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해서 서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판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서서 공부한 바가 있었죠.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이와 같은 사유를 고려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지 않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제 결정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476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심 법원이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한 2159회 이하에서 살펴본 2009모 1032 결정에서 본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이 있고 지방법원 본원이 있는데, 합의부에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배심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재판을 원하는데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는 뜻이고, 그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본원 합의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부 조문의 내용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478로 넘어가 보시면,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지난 시간에 공판 절차 정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해야 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또 그 밖에 심리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다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역시 본원 합의부가 하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단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심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배심원이라고 부르고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이 됩니다. 배심원에게는 일정한 결격 사유가 인정이 되고, 직업에 따른 제외 사유도 인정이 되며, 법관에 준하는 재척 사유도 인정이 되고,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면제 사유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2482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심원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9사람이 참여하고요. 9명으로 이루어지는 배심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재판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대상 사건에 있어서는 7명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중요한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은 9인, 7인, 5인 이렇게 배심원에 의해 5인의 배심원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배심원의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5명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심원의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느냐. 일단 지방법원장은 매년 만 20세 이상의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해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2485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명부 중에서 법원은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제외 사유가 해당하는지, 제척 사유가 있는지, 면제 사유가 있는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도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을 잘 고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제척, 기피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표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2489에 보시면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 등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기피 신청에 의하여 불선정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를 기각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기각하는지 그 이유를 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2490의 내용입니다. 2491에 보시면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명인 경우에는 5명에 대해서, 7명인 경우에는 4명에 대해서, 5명인 경우에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고 배심원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의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인은 이유를 달지 않고 배심원의 과반수가 되는 사람을 갖다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2493에 보시면 법원은 이제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당의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또는 기피 신청 또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에 의한 불선정 결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불선정 결정이 있으면 그 수만큼 선정 절차를 반복해서 9명, 7명, 5명, 또 예비 배심원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 필요한 수만큼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를. 그런 절차를 반복을 해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을 하며 예비 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심원 선정이 맞춰지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절차에는 몇 가지 특칙이 있지요. 첫 번째는 공판 준비 절차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판 준비 절차 공부하면서 이미 봤는데요.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회부하여야 하지요. 필요죠. 공판 준비 절차. 다만 공판 준비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겠고요.
이처럼 공판준비 절차는 좁은 의미의 공판준비 절차는 일반 공판 절차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행하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은 이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검사와 변호인들이 참여해서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지 피고인도 원래 참여 의무가 없고 배심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공판기일의 심리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당연히 통지되어야 되겠죠. 출석을 하려면 그래서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고요.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 의무, 재판 절차, 그 밖에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직접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장에게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신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한편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2502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할 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필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허가를 받아서 필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3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에는 앞선 강의에서 저희가 배웠던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의 완화나 증거조사 방법을 완화하는 그런 간이공판 절차에 의한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증거조사를 해야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증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능력이 무엇인지는 제가 간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증거능력은 증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심리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증거능력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서도 심증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전문가이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2505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었는데 공판 절차가 개시된 후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공판 절차를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는 앞선 강의에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배심원이 이제 심리에 관여한 후 나중에 평의를 하고 평결을 내리며 양형에 관해서 토의하게 되는데요. 2506에 보시면 재판장은 변론 종결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고요.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를 하게 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하면 그에 따라서 평결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순수한 배심제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였다기보다는 참심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요. 한편 만장일치로 유죄무죄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판결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유무죄 판결은 결국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9인 재판 같으면 9인의 배심원 재판 같으면 5인, 7인의 배심원 재판 같으면 4인, 5인의 배심원 재판 같으면 3인의 다수결에 의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이 되겠지요. 이 과정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판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또 배심제적 요소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순수한 배심제적 요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라는 부분에 또 관여된다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판결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유죄로 내려지게 되면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이번에 또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요. 이때 양형에 관해서는 배심원이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양형 의견을 법관에게 개진하는 것입니다.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이 좋겠다. 징역 8년에 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치고 양형에 관해서는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유무죄에 관한 판결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헌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배심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 그런 효력을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배심제로 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고 그에 대해서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소 절충적인 형태의 국민 참여 재판을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심제를 채택하는 이상은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순수하게 배심원에 의한 판결이 그대로 기속력을 갖도록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11에 보시는 것처럼 배심원의 판결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오판의 위험성이 있음을 염려한 결과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배심원의 평의와 판결을 거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길에 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는 예외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가 어떠했다라고 고지해줘야 되고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들은 유죄로 판결했는데 무죄를 선고한다든지 무죄로 판결했는데 유죄를 선고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배심원의 의견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판결이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왜 그렇게 선고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공판 절차의 특징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증거